명석이와 함께 명석해지는 시간 명석한 알고리즘 오늘도 수요일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요즘 시장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 때문에 시장이 계속 밀린다, 조정받는다 그러더니 어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테슬라랑 엔비디아가 막 7%, 8%씩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왜 계속 올라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전망해 보고요. 그리고 왜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이렇게 한 번씩 오르는 것인지 거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맨해튼으로 먼저 가보시죠. 모든 것은 금리에서 시작됐다. 10년물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섰습니다. 2008년 이후 최고치도 좀 무서웠는데 2007년이라고 하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 분석까지 나오더라고요. 저는 금리로 이렇게 기술적 분석하는 건 정말 오랜만인데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마 5%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0년물이 5%까지 오른다? 일단 지금으로선 상상하고 싶진 않아요. 내려왔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시장의 하락 트리거 하나만 꼽자면 이 금리임에 틀림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미국 10년물 금리가 어떤 것들로 인해서 올라갔는지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총 3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연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기간 프리미엄,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실질금리,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그런 수치죠. 그리고 세 번째가 기대 인플레이션율, 소비자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라고 전망을 하는지에 대해서 3가지로 한번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단 이 회색부터 한번 보시죠. 회색이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올라가고 있어서 실질금리부터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최근에 실질금리가 급격하게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추세적으로 이미 올라오고 있었어요. 실질금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거라고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명목금리를 연준이 작년 같은 경우에 75bp씩 엄청나게 땡겼죠. 그래서 쭉 올라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게 좀 주춤해졌으니까 좀 내려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대신 인플레이션이 이제 또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금리가 올라오는 건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 일단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에 미국이 크게 위기가 없었던 그 시기까지 금리가 올라간다면, 그렇다면 이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다시 말하면 실질금리가 이렇게 반등하는 건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걸 대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경기가 계속 긍정적으로 유지가 될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소비 침체 우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카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셨죠? 딕스 스포팅 굿즈나 메이시스, 로우스 이런 유통업체들의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하반기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가 조금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금리 역시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경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방해가 되기도 하고 이게 참고가 되기도 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국제유가죠. 최근에 올라가서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유지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전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올여름이 너무 더워서 유가가 급격하게 좀 올라간 것일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두고 보고, 경기에 대한 전망이 아무래도 50대 50으로 부딪히고 있다 보니까 실질금리의 상승세는 일단 조금 더 지속될 것 같긴 한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경기에 대한 전망이 50대 50인데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느냐, 그 부분은 이 텀 프리미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텀 프리미엄 조금 익숙하지 않은 그런 용어일 수 있는데, 텀이라는 게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우리가 장기물이라고 하고 2년물, 2개월물 이런 것들을 단기물이라고 하는데, 이 10년물이 이런 단기물에 비해서 위험도가 조금 더 높아 보일 때 텀 프리미엄이 가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장기금리가 위험도가 조금 더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 옆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장기금리의 가장 큰 고객은
중국과 일본이거든요. 근데 중국과 일본이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죠. 중국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제로금리를 유지하다가 이제 슬슬 긴축으로 간다고 하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를 살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 둘이 계속 안 사준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게 수급 문제가 계속 발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중국과 일본도 상황인지라 안 사준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강제로 사라고 할 수도 없고 미국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해결을 하는 방법은 역시나 연준에게 달려 있습니다. QT 그러니까 지금 자산 축소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연준이 한창 이제 반대로 양적 완화를 할 때 계속 그 국채를 사줬는데 이제는 그 긴축으로 들어가면서 이걸 계속 시중에 팔고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안 팔리는 국채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텀 프리미엄이 계속 올라가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걸 멈추면 되겠죠. 이걸 멈추는 것 하나만으로도 시장에서 금리가 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잭슨홀 미팅을 기다리는 거고요. 물론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뭐 알 수 없고요. 뭐 사실 연준을 믿었다가 최근까지 오히려 더 뒤통수를 좀 맞았던 기억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까지는 50대 50입니다만 그래도 이런 위기들과 뭐 계속 뭐 금리가 뭐 몇 년 이후 최고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연준도 사실 반응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 안에서 그나마 좀 믿을 수 있고 성장이 담보되는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한 번씩 이렇게 반등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아서 일단 소결로는 잭슨홀 미팅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입장입니다. 이 얘기를 들고 여의도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시장에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기록할 때마다 코스피가 한 번씩 이렇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단순히 금리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높아질 때 또 환율의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있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코스피를 살 그런 유인 동기가 좀 사라지죠. 그렇다는 측면에서 이 환율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근에 환율이 급등하는 이유 달러의 강세도 있습니다만 신흥국 통화의 약세도 작용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는 이슈죠. 중국의 이제 리스크. 중국의 경기만 리스크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부동산 리스크로까지 뭔가 좀 전이가 되는 모습이고 중국과 우리가 계속 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같은 신흥국 바스켓 안에 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위안화가 하락하면 원화도 조금은 동조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입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그 부동산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시장의 상황들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일단 아직까지 CDS라든지 단기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안정적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찾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벽개원이라고 하죠. 비구이 위안 컨트리 클럽의 단일 리스크일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구이 위안이 탑10 부동산 업체들, 중국의 탑10 부동산 업체들 중에서 가장 좀 이렇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거든요. 경영진의 문제도 있고. 그치만 뭐 그래도 일단 고금리 상황에서는 다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국에서 바로 또 금리를 내렸다는 거죠. 물론 1년물만 내려서 조금 아쉽다, 실망스럽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의 의지가 있다는 것. 왜 우리가 SVB 사태 때도 그랬고 그리고 예전에 헝다그룹 사태 때도 그랬고 이번에 은행 신용등급 강등,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때도 바로 정부 당국이 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중국도 이런 부동산 위기를 막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그래 뭐 잘 마무리하고 매주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 부분이죠. 어제 장희성 지점장님과 얘기를 나눴던 부분에서도 있지만 이 부동산 리스크를 막는데 급급한 중국이 경기를 신경 쓸 수가 없고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른다면 위안화는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원화도 계속해서 올라오기 좀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나 조금 두고 보자라는 소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럼 그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찾아서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뭐 금리도 올라가고 중국의 부동산도 경색되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기사만 보면 진짜 세상 망할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이 계속 보이는데 그래도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 3분기 이익 증가율이 높아 보이는 섹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섹터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찾아서 골라내는 작업을 일단 하고 있자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당겨 쓴 만큼 대가는 치러야지. 많이 당겨 쓴 건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터졌고요. 그때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었죠. 그때부터 이미 경고는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축이라는 비용을 치르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악화, 뭐 기업 도산, 그리고 국채금리의 급등, 그리고 이런 부동산 리스크까지 우리가 봐야 하는 어쩌면 뉴스 플로우였던 걸 우리가 계속 겪고 있는 겁니다. 그치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준이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 준다면 지금이 최악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에서 뭔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